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굴 제국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굴 제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무굴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이 인도에 이슬람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슬람 세력이 여러 왕조를 건국했다 멸망시켰다가 이제 무굴 제국이 바로 티무르 왕조의 후손인 바브르에 의해서 건국되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바브르의 손자였던 아크바르 대제가 토착 종교들과 화합을 하고 관용 정책을 펼치면서 굉장히 성군으로 칭송받았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손자였던 샤자한이 타지마할을 건국했고, 샤자한의 아들 아우랑제부는 인도 최대 영토를 확대했지만 그의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사게 되었고, 아우랑제부가 죽고 나서는 시크교도 그리고 힌두교 마라타 동맹의 반발, 그리고 서양 세력의 침략, 이로 인해서 무굴 제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는 점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굴 제국의 경제 그리고 문화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무굴 제국이 있던 시기에 서쪽으로는 오스만 제국, 동쪽으로는 명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도양,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도양을 중심으로 무역을 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쪽으로도 바다, 이쪽으로도 바다니까 바다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무굴 제국의 대표적인 특산물, 이런 비단, 그리고 이게 뭐냐면 캐시미어예요. 여러분들 혹시 겨울에 캐시미어라고 굉장히 따뜻한 소재를 들어보셨나요? 그 캐시미어 역시도 인도의 수출품이고요. 그리고 동남아나 인도의 자랑, 바로 향신료, 이러한 것들을 수출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18세기 이후가 되면은 동남아 그리고 아시아로 직접적으로 이런 신항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유럽인들에 의해서 무역의 주도권이 빼앗기게 되죠. 사실 이 중간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 중간에서 굉장히 많은 무역 이득을 취했는데, 이제 유럽인들, 대표적으로 이러한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동남아나 아시아 지역에 와서 무역을 하게 되면서 인도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아시아로 진출한 대표적인 나라들이 바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굴 제국의 경제를 간단하게 보면은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무역으로 경제 성장을 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유럽인들의 침입으로 결국엔 이 무역 경제 주도권마저 빼앗기게 되었다.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무굴 제국 시기의 문화예요. 이 시기의 문화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가 융합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문화와 그리고 힌두 문화가 어떻게 섞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언어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무굴 제국의 공용어는 페르시아어라고 합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언어는 페르시아어인데,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우르드어라는 걸 사용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우르드어는 바로 공용어인 페르시아어뿐만 아니라 인도 토착의 힌두어 그리고 아랍어, 이러한 언어들이 섞인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르드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공용어로 우르드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원래 인도의 영역이었는데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분리 독립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키스탄에서 우르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종교, 건축, 회화 부분에서도 이슬람과 인도 문화가 섞인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우랑제부의 그러한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시크교도들이 반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시크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장점만 모아서 새로 만든 종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힌두교의 가장 큰 한계점이 뭐야? 카스트 제도잖아요. 카스트 제도이고요. 얘네는 제사의식이 굉장히 복잡했었죠. 이제 브라만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앤다라는 점. 그래서 이슬람의 유일신앙을 수용을 합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다신교였으니까 이 다신교가 아닌 유일신을 이제 숭배하고요. 우상 숭배를 반대한다 라는 점, 그리고 이슬람의 평등을 받아들였고 카스트 제도를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혹시 요렇게 터번이라는 거, 머리에 이런 터번 쓴 사람들을 한번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뉴스나 뭐 사회 문화 면에서. 바로 이 터번이 시크교의 상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린 사실 이러고 다니면 다 이슬람인인가? 막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들은 시크교 집단이고요. 펀자브 지방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인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이 커졌다 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준 지도에 시크교도의 반란이 이 북부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거기를 체크해 줬는데 바로 이 시크교가 이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무굴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타지마할이죠. 타지마할 같은 경우는 돔과 그리고 첨탑,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이러한 아라베스크 문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의 문화가 융합이 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화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오스만 제국이나 이제 그때도 세밀화가 유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페르시아 영향을 받아서 세밀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 세밀화의 영향을 바로 이 인도 무굴 제국까지도 이제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이 세밀화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바로 아크바르 대제이고요. 이 사람이 라지푸트 족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라지푸트 족장이 아크바르 대제에게 이제 우리 딸과 결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치권을 부여해주세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도 문화가 동남아에도 전파가 됐다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인도차이나 반도, 말레이 반도, 그리고 여러 가지 섬, 이곳을 합쳐서 이제 동남아시아라고 합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 인도차이나 반도 여기거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곳 바다 중심으로는 이제 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는 인도다 보니까 인도의 문화, 중국의 문화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 그런 융합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자, 동남아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 중에 하나가 앙코르 유적이라고 해요. 바로 지금의 캄보디아 지역의 유명한 유적인데 이 앙코르 유적이 왜 유명하냐? 바로 인도의 힌두교와 그리고 중국, 인도의 불교의 흔적이 동시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앙코르 유적 자체는 힌두교의 신인 비슈누 신을 위한 것이자 왕의 무덤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불상의 모습도 보인다. 그래서 힌두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짬뽕된 것을 볼 수 있는 유적이 바로 앙코르 와트, 앙코르 톰이라는 앙코르 유적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로부두르 사원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유적지예요. 자, 제가 예전에 이제 뭐 마우리아랑 쿠샤 왕조 얘기를 했을 때 마우리아의 상자부 불교가 주로 동남아로 전파가 되고 쿠샤 왕조의 대승불교가 주로 동아시아로 전파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잖아요. 근데 동남아인데 대승불교 유적지가 있다라는 점, 그거 굉장히 특징이고 인도 구타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징적인 사원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상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 유적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라바나 벨라골라. 스라바나 벨라골라, 여기 이 지역은 바로 우리가 불교와 함께 배웠었던 자이나교의 최대 성지입니다.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고행과 금욕 실천을 강조했고 살생을 절대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움직일 때도 이런 빗자루로 거리를 쓸면서 다녀요. 왜냐면 그 빗자루로 쓸면서 내가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이나교의 대표적인 성지뿐만 아니라 특징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다가야는 이제 불교의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이곳에서 석가모니가 이제 깨달음에 도달, 즉 해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다이아몬드 옥자에 앉아 보리수 나무 밑에 땅에 손을 댄 자세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러한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석굴암에 있는 불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 손을 댄 자세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라나시는 이제 겐지스강 주변에 있는 도시예요. 제가 이쪽에 이렇게 인두스강이 흐르고 이쪽에 이렇게 겐지스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힌두교의 이제 성지이고 시바신이 이 도시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 사람들은 매일 저녁 겐지스강에서 이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 바라나시는 힌두교뿐만 아니라 자이나교, 불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암리차르는 제가 이제 시크교는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펀자브 지방이 인도 북부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 암리차르라는 곳인데요. 왜 여기가 시크교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이냐? 바로 시크교를 창시한 사람이 나나크라는 사람인데 이 나나크가 이곳에서 시크교를 창시했고요. 그래서 이곳에 시크교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인 황금 사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황금 모양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교들의 대표적인 성지까지 살펴보는데 성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각의 종교들이 인도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 종교들의 특징들도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무굴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굴 제국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까지도 살펴보았으니까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이니 모두 다 잘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시간이 원격 주간에 애매하게 남아서 다음 시간에 그리스 부분 조금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오늘 배운 내용까지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 잘 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교과서 정리하고 구글 퀴즈 풀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